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 동산고등학교 입학 홍보부장 박충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학교 설명회에 참가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명회의 목적은 저희가 1학기 그리고 9월에 학교 전반적인 저희 학교 프로그램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학교의 간단한 설명과 저희 학교를 지원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가 처음에 지원을 받을 때 궁금하셨던 것들을 설문조사 했는데 그런 것들 저희가 모아서 질문 답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오늘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 2026학년도 11월 온라인 설명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교육과정, 두 번째 대입 결과, 세 번째 지원 유형 및 전형 방법, 네 번째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동산고 교육과정입니다. 저희 학교는 미래를 열어가는 학교, 세상을 축복하는 학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를 모토로 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사실 저번 설명회에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내년 신입생에 대한 교육과정이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수학, 사회, 과학이기 때문에 수학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 해서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분 1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까지 해서 확률과 통계까지 하고 있죠. 이렇게 2학년 2학기까지 총 5개의 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과목은 수능 필수적인 과목이고, 이러한 과목들이 2학년이 마칠 때 수능 과목들도 다 마친다는 것을 저희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수학 과목은 수능과는 상관없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추어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짜 놓았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공통수학 1, 2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여타 일반고와 비교했을 때 1학년 1학기 때 수학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렇게 짜 놓았고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3학년 때 수능에 대한 실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원활하게 실전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사회과학도 말씀드리면 수능 과목에 들어가는 통합사회 1, 2와 통합과학 1, 2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다 마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사회과학 과목은 2학년과 3학년에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있고 여기에 있는 과목들은 수능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펼쳐 놓았습니다. 사회에 들어가는 과목들은 고등학생이 배울 수 있는 웬만한 과목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과학 같은 경우도 고급자가 들어가는 대학생 수준의 공부들을 넘나드는 높은 것들부터 기초적인 것들까지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이 단지 이렇게 펼쳐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개설이 되고 의미 있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입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입 결과는 저희가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재수생을 포함하지 않은 고3 학생들만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졸업한 학생은 299명이었었는데요. 의치, 한이 9, 서영고가 21, 서강대, 성대, 한양대가 76, 중경, 외시, 이대가 14, 교대, 사관학교, 기술원이 38, 그래서 다 합쳐서 158건 정도 합격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복 합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복 합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58건 중에서 수시로 간 건이 거의 한 140건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 한 20건 정도가 정시로 간 건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수시로 지원을 할 때 뭐 대부분 상향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정 지원을 하는 학생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상향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시 원서 6개를 쓰면 이 중에서 사실 하나만 붙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높은 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동시에 붙어 있으면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 사실 원서를 쓸 때 6개 중에서 한 3개 정도 붙었다. 그러면 사실 원서를 잘 쓴 게 아니죠. 한두 개, 많아야 한두 개인 거고, 하나 정도를 붙은 게 사실은 더 잘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중복 합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럼 정시 같은 경우는 한 20건밖에 안 되면 동상고 학생들이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은 별로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수시, 정시가 그렇게 무자르듯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에요. 수시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충실했던 학생들이 수능도 잘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서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수시로 이미 대학을 가버리기 때문에 수능으로 원서를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에 집계가 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럼 여기서 정시로 붙은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안타깝게도 수시가 좀 되지 않았으나 수능에서 자기 실력을 잘 펼친 학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학생들 중에서는 수시에서도 결과가 아쉽고 수능에서도 결과가 좀 아쉽게 나온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학교를 조금 더 낮춰서 가거나 아니면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준비한 학생들, 즉 재수생까지 포함한 자료를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의치하는 32, 서영고가 48, 서강대, 송대, 한양대가 96, 중경, 외시, 이대가 48, 교대, 사관학교, 기술원이 38, 그래서 다 합쳐서 262건 정도가 되죠. 그래서 고3 학생들만 있었을 때에 비교하면 한 100건 정도가 지금 늘어나게 된 건데, 이 늘어난 100건 중에서 정시가 거의 90건 정도가 되고 수시는 한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재수 이상, 뭐 삼수도 있을 수 있겠죠. 재수 이상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거의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뭐 괜찮습니다. 여기서 좀 특별히 보여야 될 게 의치안이죠. 의치안 같은 경우는 고3 학생들로 봤을 때는 9라고 돼 있는데 이 9 같은 경우는 100% 수시였어요.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이 수능을 통해서 정시로 의치안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수 이상 되니까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네요. 그래서 재수했을 때는 이제 23건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의학 계열 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일부 학생들이 가긴 하지만 수능을 통해서 정시를 통해서 가는 학생 비율들이 더 많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지만 재수 이상으로 가는 학생들은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되겠고, 일부 학생 한 10명 정도는 수시로 갔습니다. 수시로 간 학생들은 사실 재수를 해서 더 새로운 자료가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러 논술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 가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자료를 다시 이제 쓴 거죠. 이렇다는 얘기는 입시 지원 전략을 좀 달리했거나 아니면은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그거에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고등학교 생활에 했었던 거를 재수할 때 다시 한번 써먹는 거예요. 수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을 좀 충실하게 잘 해놨으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좀 재활용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수시에서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잘 가는구나. 그 다음에 재수한 이상의 학생들은 수능을 좀 잘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로 간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서울대 수시 붙은 학생들은 이제 어떤 학생들이냐면 붙은 학생들 중에서 내신의 최하점이 2.1이었습니다.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최하점이 2.75였고요. 서성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최하점이 3.76이었습니다. 물론 최하점이란 얘기는 붙은 학생들 중에서 가장 내신이 낮은 점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서울대 같은 경우 2.1이면, 그럼 1점 후반대 애들은 서울대를 붙겠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1.9도 서울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숫자로 판단하는 정량 평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 평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신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돼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반고랑 비교를 하면 뭐 2점대가 넘어가면 사실 일반고에서 2점대면 그 서울에 있는 학교 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굉장히 괜찮은 대를 노려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학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음, 저희 학교를 이제 지원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전형을 해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원을 할 때 1단계와 2단계가 있죠. 자, 그래서 자, 1단계, 2단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모집 인원을 보면 저희 학교는 30명씩 12학급에서 총 360명을 뽑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네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50%인 180명을 모집하고요. 안산 우수인재 전형은 20%인 72명, 안산 미래인재 전형은 10%인 36명, 사회통합 전형은 20%인 7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정원 외도 있는데요.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정원 내죠. 그래서 정원 외래에서 특례 입학은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좀 하다 온 학생들이 주요 대상이고,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실 수도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저희에게 전화를 하셔서 자격이 충분히 만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약간 좀 변화된 게 있어요. 사회통합 전형을 이제 저희가 선발하지만 이 72명을 선발하게 되죠. 근데 이 72명을 선발하는 것이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들이 다들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72명을 선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미달이 사실상 거의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달된 것을 미달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몇 명은 다른 전형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을 좀 선발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작년부터 바뀐 게 있는데, 사회통합 전형 지원 미달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일반 전형으로 전환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예시 1번을 보면 사회통합 전형 지원에 61명을 지원했다고 하면, 원래 사회통합 전형은 TO가 72명이죠. 그럼 61명을 지원했으면 11명이 미달이 되잖아요. 그럼 50% 미달 인원은 50% 범위 내에서 선발한 거기 때문에 11명이 50%면 5.5명이죠. 5.5명 이내니까 5명까지 다른 전형에서 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TO가 180이었었는데 반영해서 TO가 넘어가면 일반 전형 TO 180명과 사통 TO 5명, 즉 185명이 일반 전형 지원자들 중에서 선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반 전형 185등까지가 합격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81등부터 185등까지는 사통 TO로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사통 TO로 뽑힌 걸로 집계는 되지만 사실 실제로 학생이 지원한 것은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예시 2번에 보면 60명이 지원을 하면은 12명이 미달되는 거죠. 그럼 50% 적용하면 딱 6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6명을 더 추가로 합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반 티오가 180이었는데 일반 티오 180에 사통 티오 6을 합한 186등까지 합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전형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형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일반 전형과 안산 우수인재 전형, 그리고 안산 미래인재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 크게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를 나눈 기준은 선발하는 방법에 따라 나눈 건데요. 일반 전형과 안산 운수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내신 성적, 2단계 면접,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산한 총 300점 만점으로 선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단계 250점 만점 같은 경우는 중학교 내신이죠. 그래서 교과 성적과 출결을 활용한 250점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250점 선발을 하는 것이 학교장 전용고이기 때문에 일반 고를 갈 때 적용하는 200점 만점과는 산출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저희는 전과목 성취도 A, B, C, D, E를 활용해서 250점 만점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출결 같은 경우는 미인정 결석이 있을 경우에 0.1점씩 감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모든 과목이 다 A고, 그 다음에 출결에 아무 영향 없이 모두 개근하게 됐다면 250점 만점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해서 1단계를 하는데 1단계는 1.5배수까지가 합격이죠. 그래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80명이 1단계 합격인데 180명이 최종 합격인데 1단계에서는 1.5배수이기 때문에 270등까지가 합격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원한 학생이 한 250명 정도가 돼서 1.5배수가 되지 않으면 그랬을 경우에는 1단계 저희 일반 전형 지원한 학생이 전원 1단계 합격을 하게 되는 거겠죠. 참고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모든 전형에서 1.5배수를 넘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한 학생은 전원 1단계를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안산 우수인재 전형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도 250점을 하게 되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안산 우수인재 전형은 안산 지역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이 2학년 때부터 안산에서 재학 중이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2단계 50점에서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기반한 면접을 하게 되는데, 그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는 면접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선발은 1단계 250점, 2단계 50점에서 총 합쳐서 300점으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안산 미래인재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을 말씀드리면 두 전형은 둘 다 1단계에서 성적이 들어가지 않는 추첨 전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하게 되는데 이 1.5배수가 1단계 합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첨은 1.5배수가 넘었을 때 추첨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5배수가 되지 않고 한 1.3배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추첨하지 않고 1단계는 전원 합격하게 됩니다. 참고로 최근 한 5년간 추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미래인재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이 1.5배수를 넘은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이러한 전형으로 갔다가 추첨 전형이기 때문에 내가 추첨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추첨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래는 모르지만 저는 예상컨대 아주 강력하게 예상하건대 뭐 내년에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안산 미래인재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고 그런데도 1.5배수가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안산 미래인재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이 1단계를 합격하고 나면 자, 2단계에서 50점 면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이 사회통합 전형 72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만약 한 8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 그럼 8명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8명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8명 떨어지게 되는 것은 이제 면접에 의해서 갈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통합 전형은 1, 2, 3순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 좀 디테일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개별로 저희 질문하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안산 미래인재 전형이 좀 지원자가 좀 많았어요. 경쟁률이 거의 1.4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안산 미래인재 전형에서 면접에서 좀 뿔 결과가 나눠지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단계를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단계 커트라인이 244점에서 245점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 전형과 안산 우수인재 전형이기 때문에 둘 다 커트라인이 살짝 좀 다른데요. 여기서 244랑 245는 이제 특수한 경우를 빼고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 운수인재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244.5에서 245 사이가 됐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한 5명 정도가 약간 좀 운이 좋은 학생이었어요. 여기는 244랑 245에서 점수가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작년 합격한 학생 중에서 240 초반이 있었습니다.
초반인 학생이 한 5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운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운이 좋은 학생이었고 그 5명을 제한 나머지 학생들은 다 아무리 낮아도 244점에서 245점 사이였어요. 물론 그 학생들 제한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250점에 근접한 점수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붙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244랑 245가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입학 게시판에 가보면 저희가 전형 요한과 내신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의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 점수를 넣어보면 250점 만점에 몇 점이 될 것인가를 예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집어 넣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집어 넣어 보지 않더라도 2학년과 3학년이 대체적으로 이 정도 감점이 되더라고요. 일반 교과가 7개 과목, 체육 예술 교과가 2개 과목이라고 했을 경우에 2학년에서 B 하나가 있으면 1.43점 정도가 감점이 되고 3학년에서 B 하나가 있으면 1.86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체육 예술 교과가 B가 하나가 있으면 0.84점 정도가 감점이 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체능 교과가 아닌 일반 교과에서 B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뭐 적게는 1.4, 1.5 정도에서 많게는 한 1.8 정도 감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B가 한 3개 정도면 한 대략 한 5점 이쪽 저쪽이 좀 감점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게 아까 말한 244랑 245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B 3개 정도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B 2개 정도면 합격할 가능성이 꽤나 높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B가 4개면 아슬아슬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B가 2개 안쪽이면 거의 되겠네 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경쟁률이죠. 아무리 이렇게 점수를 얘기해봤자 자기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 지원을 해버리면 그럼 커트라인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2022, 23, 24, 25 4개 년도의 경쟁률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보면 파란색, 그러니까 하늘색이죠. 하늘색이 지금 일반 전형인데 일반 전형 경쟁률이 0.86, 1.01, 1.43, 1.09. 자,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22와 23은 1보다 살짝 안 되거나 거의 1이었었는데 24랑 25 같은 경우는 1.43, 1.09가 됐죠.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이때는 좀 경쟁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좀 주목할 건 재작년엔 1.43이었는데 작년 1.09가 돼서 살짝 좀 떨어졌죠, 일반 전형이. 자, 같은 전형 방법을 가지고 있는 안산 우수인재 전형을 보니까 어, 경쟁률이 1, 1.01, 1.17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좀 소폭 올랐죠. 1.01에서 1.17로 좀 소폭 올랐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이 두 가지 전형 방법은 같은 전형인데 같은 전형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경쟁률이 살짝 방향이 좀 달라지는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에 경쟁률이 높은 전형이 그 다음에는 조금 경쟁률이 낮아지고 작년에 좀 낮았던 애들은 조금 높아진다. 뭐 이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3 담임도 해봤는데 대입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재작년은 기억하지 않고 작년 거는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과는 반대되는 경향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대입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고 작년에 좀 낮았으면 올해 조금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 작년에 높았으면 올해 좀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산 미래인재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을 말씀드리면 안산 미래인재 전형은 22, 23, 24에 0.7, 0.98, 0.8에서 다 미달이었죠. 근데 25년도에 1.39가 돼서 엄청난 경쟁률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내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 약간 좀 불안한 학생들이 써보기에는 참 괜찮은 전형이죠. 그런데 아무리 괜찮다 할지라도 경쟁률 1.39가 되면은 이거는 좀 떨어진 학생이 꽤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1.39가 나온 것은 말하자면 마지막 정도에 이걸 지원하는 학생들은 약간 좀 오히려 다른 전형보다 좀 불리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 경쟁률을 계속 공개할 거예요. 거의 저희 마지막 접수하기 한 1시간 정도 전까지 이렇게 접수할 건데 사실 마지막 공개하기 전에
1시간 정도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의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나서 나중에 서류를 저희한테 방문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1시간 전에 온라인 접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늦은 겁니다. 사실상 저는 마지막 날에 오전에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그러니까 경쟁을 좀 끝까지 좀 보고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적이 자신 있는 학생은 뭐 첫날 집어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까 B가 한 3개에서 4개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은 어떤 전형이 좋을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되고 특히 안산에 계신 분들은 안산 전형을 쓸 수도 있고 일반 전형을 쓸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것이 좋을지를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작년 커트라인이 몇이냐 이거는 참고는 하되 그거를 맹신할 수는 없는데 경쟁률은 좀 진짜 믿을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커트라인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확실해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낮다는 얘기는 커트라인이 작년보다 낮아지면 낮아질지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 이제 경험해본 결과 한 1.2 정도가 생각이 됩니다. 1.2를 넘어가면 유의미한 상승이 일어나더라고요, 커트라인에. 근데 1.2 안쪽이면 유의미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1을 넘어가는 0.1에서 0.2 사이 정도는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있는 오차.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 붙을 만한 애가 올해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붙을 만한 애들은 붙을 수 있는 경쟁률이 한 1.1에서 1.2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넘어가 버리면 붙을 만한 애도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률이 높으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경쟁률이 높으면 떨어지는 학생도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학생들이 자기 실력에 맞는 전형을 잘 선택을 해서 떨어지는 학생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정말 오는 그러한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접수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약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류 제출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이에요. 그래서 방문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합니다. 방문을 하면 저희가 서류가 제대로 되는지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확인하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그런데 굉장히 거리가 먼 분은 우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을 하면 이게 제대로 갔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저수 사이트에 우편이 제대로 도착했습니다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되 우편은 발송 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받은 접수 기준을 저희가 받은 거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월 12일 17시까지 우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접수하실 분들은 반드시 미리미리 보내서 저희 접수 마감 전에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는 자격 같은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으로 했을 경우에는 뭔가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는 방문 제출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2월 15일 이내에 납니다. 12월 15일 이내에 난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빨리 발표가 날 수 있겠죠. 그러면 12월 15일까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는 1.5배수까지가 합격생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자신이 지원한 전형의 경쟁률이 혹시 1.5를 넘지 않으면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아도 1단계는 합격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를 이제 그 합격할 때 일단은 이제 먼저 원서 접수를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에 지원하려면 일단 학교 중3 담임 선생님이 해주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중3 담임 선생님이 저희 학교를 나이스, 그러니까 고입 업무 시스템에다가 저희 학교를 지원한다고 해주셔야 돼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안산 동성고에 지원을 한다고 하지는 않고 외국자, 그러니까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중에 한 학교를 지원할 겁니다라고 담임 선생님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체크를 하면 온라인 시스템, 이렇게 나이스 시스템에서는 그 세 개 종류의 학교 중에 하나를 가는구나까지 체크가 되고 그럼 실제로 어느 학교를 지원할 것이냐는 저희 학교 원서 접수 사이트에다가
직접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직접 지원하신다는 것은 학부모님 또는 학생 아니면 옆에 선생님이 도와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담임 선생님이 나이세다 하시는 거와 별개로 한 번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이 온라인 원서 접수 사이트가 저희가 지금 주소는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저희가 원서 접수할 때는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이트를 지금 개발 중이라서 차후에 약간 좀 바뀌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 원서 접수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대문에 실시간 경쟁률이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뜨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마다 지금 경쟁률이 이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자기 점수가 아슬아슬한 분들은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이게 붙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좀 플랜 B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경쟁률을 업데이트한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원서 접수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서 작성이라는 탭이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걸 누르고 이제 원서 작성을 하게 될 때, 자, 1번 탭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 2번 개인정보 입력, 3번 전용 구분 선택, 4번 학력 관련 사항 입력, 5번 정용료 결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여기서 작성한 것들이 이제 고입 원서 진행을 하게 될 때, 뭐,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뭐 그런 거고요. 개인정보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사진도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반명함판 사진, 뭐 교복 사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다음 이제 전형 구분, 3번 전형 구분에 보면 이제 어떤 전형을 할지, 이제 일반 전형도 있고, 안산 우수도 있고, 안산 미래도 있고, 사통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4번에다 학력 관련 사항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 학력 관련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내신 성적을 입력하게 되는 거고, 5번은 이제 전형료를 결제하게 되는데, 이 전형료 결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형료를 결제를 하면 원서 작성을 한 거고요. 전형료 결제하지 않으면 원서 작성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까지 했냐 안 했냐는 사실 뭐 저희가 신경 쓰지 않고요. 전용료 결제를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용료를 결제했으면 원서는 작성한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황은 종료된 거예요. 물을 수도 없고요. 취소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혹시 내가 다른 학교를 쓰거나 다른 전형을 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 전용료를 아직은 결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제하는 순간 상황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학력 관련 사항 입력을 보면 여기서 출결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결 같은 경우는 중학교 2, 3학년 때 일어난 것이고 그 2, 3학년의 미인정 결석 일수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병결이나 이런 것들은 출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학력을 쓸 때 여기 보면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모든 성적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지원자가 자신의 내신 성적을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명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성취도 A, B, C, D를 입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입력해야 될 것도 많고 혹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끔 학생과 학부모님이 정확하게 자신의 성적을 확인해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은 응시 원서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시 원서를 출력하면 자신이 입력한 학생들의 성적이 다 있고 그 학생들의 성적 아래쪽에 담임 선생님의 성적 확인하고 사인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이제 중학교 학교장 직인까지 하면은 이제 응시 원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한 응시 원서를 가지고 저희 학교에 방문해서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제출해야 될 건 응시 원서뿐만이 아니라 생활기록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는데 학생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자신의 성적을 입력을 하고 담임 선생님도 확인을 했지만 혹시 그래도 실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서 접수를 하러 서류를 가져오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3중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이 성적이 맞구나 생각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계가 마치게 되면, 자, 이제 전형일제 2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아까 12월 15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12월 16일, 17일, 이 이틀 기간이 자기소개서 작성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 쓰는 학생들은 여태까지
경쟁률이 1.5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고를 써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사실상 1단계는 거의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미리미리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소개서는 미리 써서 16일이랑 17일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기간이 아니라 그 전에 쓴 자기소개서를 업로드하는 기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이제 제출 완료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서 접수 사이트에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할 수 있는 칸인데 여기서 하나하나 타이핑해서 쓰지 마시고 다 작성한 것을 그냥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야 됩니다. 자, 이거 제출 버튼까지 눌러야 되는데 아까 다시 일정을 한번 보면 저희가 16일, 17일에 자기소개서를 쓴다 했죠? 자, 그럼 저희가 18일, 19일 이틀 동안에 그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검토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검토한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12월 20날에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까지 진행하면 학생이 저희 학교에 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끝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20날 면접까지를 하고 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또 이제 다시 이제 성적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12월 30일 이내에 합격자를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12월 30일 이내라고 돼 있지만 이것보다 더 빨리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까 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좀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고 하나는 인성 영역인데 이 인성 영역이 약간 좀 오타가 있네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900자, 인성 영역이 600자가 되는데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왔고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취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하나 세부사항 보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 안산 동산고에 지원하게 된 동기, 동산고 입학 후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 요소에 탁 꽂혀가지고 나는 이번 지원하게 된 동기가 난 참 좋으니까 난 이 동기에 대해서 열심히 써야지 하고 2번을 열심히 쓰고 1, 3, 4번을 잘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것들 이제 평가할 때 1, 2, 3, 4번에 대한 항목이 체크리스트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1번에 대한 것들, 2번에 대한 것들을 다 저희가 하나하나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열심히 쓰고 다른 것을 소홀하게 하면 열심히 쓴 것은 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도 소홀하게 쓴 건 안 좋은 점수가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점수 받아봤자 그 항목에 대한 만점이지 다른 과목을 다른 부분에 못 받으면 잘 못한 거겠죠. 그래서 골고루 여기서 쓰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인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배우고 느낀 점을 쓰면 되는데 사실 이게 어렵죠. 자기주도 학습 영역보다 인성 영역 쓰는 것이 사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느낀 점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뭘 생각하냐면,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기가 어렵죠. 다 비슷비슷하게 중학교 생활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특별한 에피소드를 찾으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고, 에피소드는 평범한데,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학생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된 점, 자신이 성장한 점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특별한 경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좀 다소 평범해 보일지라도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걸 느꼈고 어떤 식으로 성장했다를 쓰면은 그것만 해도 좀 진솔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아주 잘 쓰는 건데 못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못 쓰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감히 말씀드릴 건데 못 쓰는 것은 쓰면 안 되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럼 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기재금지 사항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인적 사항, 능력 시험, 교과 관련 인증 시험, 입상 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적 사항만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죠. 인적 사항 같은 요 하얀색 같은 경우는 감점 처리고요. 능력 시험, 교과 관련 인증 시험, 입상 실적.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자기가 좀 공부를 잘한다거나 좀 실력에 관련된 거죠. 이런 것들을 썼을 경우 그 영역 0점 처리가 됩니다. 0점이에요, 0점. 0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곧 불합격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시험이나 교과나 무슨 인증 시험이나 입상 실적 이런 것들은 절대로 언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이 면접을 엄청 잘 보내, 엄청 못 보는 애가 점수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크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열심히 준비하니까. 그런데 기재금지 사항이 생기면 이거는 뭐 거의 불합격으로 보면 됩니다. 어떤 불합격이냐면 1단계 내신을 250점 만점을 받아도 기재금지 사항 걸려버리면 불합격돼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것보다 기재금지 사항을 안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 인적사항 중에서 안산 동산고에 지원한 홍길동입니다. 이거 인적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시 청소년 서포터즈 그러니까 무슨 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슨 교회면 아 얘가 이런 교회에 출석하는구나. 그다음에 추천 방식, 자기 어떤 전형인지를 또 밝히는 거죠. 무슨 천, 여기 뭐 안산천, 그러면 이 학생은 안산 출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면 안 돼요. 심지어 여기서는 아래 보면 저의 이름 뜻은 오랜 영 빛날 이건 이름을 아예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완벽한 인적사항이죠. 그다음에 뭐 영철 공부방은 내가 수업 시간에 정리하는 내용을 활용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공부법을 얘기하면서 자신은 영철 공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면서 자기 공부법을 소개하는 건데 소개하면서 본의 아니게 본인을 노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인적사항이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감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점도 꼭 불합격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이렇게 좀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이제 합격을 할 수도 있는 학생이 불합격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내가 누군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쓰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인적사항이 하나 더 그쵸.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신을 이제 나타내는 것 중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LCA 윈터클럽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생활했습니다. 독일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이 학생은 이런 학생인가? 그러니까 학교 외적에서 이런 학생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또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목회하고 계시면 이제 이걸 또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학생이라고 뽑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타내면 안 되고, 뭐 의사이신 어머니의 영향, 이제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의사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거기서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어, 자, 이번에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확신의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감점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0점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학교 때 토익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자, 시험에 대한 점수죠. 자, 이거는 0점 처리됩니다. 영어 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넘으면 이것도 0점 처리돼요. 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 관련. 자, 이런 외부에서 보는 시험 말고 학교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성적이 40점 이상 오르게 되었습니다. 만점을 받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만점 받는 비결이라는 얘기는 만점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처음보다 20에서 30점 정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인적사항이라고 되는데 이게 인적사항 아니고 계속 지금 학업 관련된 거죠. 체육대회에서 우승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좀 놓칠 수 있는 건데 학생들이 체육대회 우승은 뭐 학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엄연히 대회고 우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래 합창대회 우승도 이거는 뭐 공부는 아니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돼요. 특허도 당연히 안 되고 논술 경시대회 그다음 친구 얼굴 그리기 대회. 그러니까 대회자 들어간 건 다 무서운 거죠. 모형 자동차 조립 경진대 이것도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애매하면 안 쓰신 것이 낫습니다. 애매하면 안 쓰는 것이 나아요. 이거 썼다가 조금 보려다가 아주 크리티컬하게 0점 처리되면 이제 이거는 불합격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더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를 할 때 이 비영리 단체, 학교 활동, 회장, 부회장, 친척 중 안산 동상고 출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불안한 것들 있죠. 회장, 부회장 이런 것들도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근데 학교에서 했던 회장, 부회장은 사실 생활기록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굳이 학생이 자기
자기소개서에 쓸 필요 없는 거죠. 안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친인척 중 안산동상고 출신, 뭐 이것도 있어요. 저희 형이 동상고에 나왔는데 너무 좋아 보여서 저도 왔습니다. 좋은 뜻을 한 말이겠지만 이것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말하자면 인적상을 나타내는 걸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감점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런 것들은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도 어쨌든 외부 단체가 들어가면 이것도 이 학생은 어떤 상황 학생이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활기록부는 중학교, 학교 내에서 일어난 활동들을 써야겠다. 그리고 그 활동이 말하자면 개인의 인적사항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활동들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학생들 중에서 검정고시 학생 같은 경우는 뭐 학교 생활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그다음에 뭐 특례 같은 학생은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럼 외국 얘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은 저희한테 전화하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면접위원 3인과 면접자 1인으로 돼요. 그러니까 면접위원 3명이 학생 1명을 하게 되고 대략 한 7분에서 8분 정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질문은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근거해서 면접 문제를 출제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는 학생들마다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내용들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공통문항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학생이 어떤 질문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해서 본인한테 전혀 도움될 건 없어요. 그 질문은 그 학생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올 때는 학생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면 안 되죠. 그래서 교복을 입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정한 이제 캐주얼한 복장이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그 학비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학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료가 128만 700원, 그 다음에 학교 운영 지원비가 87만 580원. 그래서 이 두 개는 분기당 내는 거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대략 한 190만 원 정도가 되네요. 분기니까 1년에 하면 곱하기 4를 해야 돼서 대략 800만 원 약간 좀 안 되게 지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학금은 일회성으로 내는 거고 급식비 같은 경우는 점심은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아침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는 학생들은 6,950원을 지불하고 이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사비는 한 학기당 이제 87만 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학비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준비한 것들은 다 됐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질문 왔던 것들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근데 이것도 되게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대입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질문이 있었어요. 자, 대입이 이제 5등급제가 됐는데 이제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5등급제는 사실 기존은 9등급제인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5등급제든 9등급제든 상대평가라는 것은 동일해요. 원래 취지는 절대평가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여전히 상대평가입니다. 대신에 5등급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거를 자르는 구간이 좀 조밀했다면 지금 훨씬 더 좀 넓어진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같은데 이제 5등급제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3등급과 4등급도 차이가 났지만 지금 이제 3, 4, 5등급 초반까지 싸그리 묶여서 2등급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큰 덩이로 묶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3등급도 아까도 보셨겠지만 저희 학교 서성한 같은 경우는 3등급 때도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기존 3등급이 이제 2등 바뀐 걸로는 2등급제로 돼서 그러니까 2등급이 되면서 옛날 3, 4, 5랑 같이 묶여버리니까 이제 기존 9등급제에서 3등급 초반이었던 애들은 약간 좀 억울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쟤네들이랑 같이 묶이면 나도 이렇게 좀 좋게 평가를 못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뭐 그것도 뭐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데 일단은 5등급제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입에 전혀 반영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들 이제 자기 유리한 대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목소리가 큰 사람 말을 좀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라는 것은 동일해요. 기본적 상대평가라는 것은 동일하고 그러면 5등급제 중에서 누군가는 2등급이고 누군가는 3등급, 누군가는 4등급인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5등급이라고는 했지만 한 과목에 대해서 5등급인 거예요. 어떤 과목에 대해서 2, 3, 4, 5등급이 다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내신이라고 하면은 한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 모든 학년치를 다 같이 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내신을 봤을 때
1등급은 있을 수가 없어요. 1등급이 되려면 고1부터 고3까지 모든 과목이 1등급이어야 진짜 3년 내내 1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5등급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리 잘한 애도 1점 몇 등급이 되는 거고, 실제로 아무리 못한 애도 4점 몇 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저희 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 누군가는 1등급을 맞을 수 있지만 그 학생이 모든 과목을 1등급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학생도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죠.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이 생각보다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그럼 1등급 학생이 적으면 이 학교는 망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는 예전에 굉장히 학업 역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때는 저희 학교에는 내신 1등급 때는 없었어요. 아무리 잘해도 2등급 때였거든요. 왜냐면 모든 학생이 1등급을 싹쓸이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학생의 내신이 1등급 대가 나온다면 둘 중 하나예요. 이 학생은 진짜 천재거나 너무 잘한 학생은 아니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공부를 다 못한 거거나. 근데 사실 확률로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등급을 꼭 못 맞았다고 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5등급제에서는 누군가는 1등급이 나오고 누군가는 2등급 나오고 누군가는 3, 4, 5등급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건강하게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굳이 1등급을 맞지 않더라도 2, 3, 4에서 자기들끼리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내면 그걸 대학에서 당연히 그 사정을 압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1등급이 나오지 않아도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의미 있게 자기 실력을 키우고 노력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글자로서 생활 기록에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5번 1등급을 못 받았을 경우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맹점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학생들이 지레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1등급을 못 맞았어. 그럼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그러면 이거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지레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을 꾸준히 따라하면은 결과는 분명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다른 좀 이상한 길로 가지 않게끔 굉장히 독려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동상고 공부 난이도가 있는데 공부 난이도는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전 참고로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아주 어렵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다까지는 아니란 얘기는 쉽냐라고 말하면 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변별해야 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굉장히 풀만한 것들도 되게 많이 있고 학생이 할 만한 난이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이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를 하면은 꽤 괜찮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대평가인데 다들 열심히 하면 누군가는 5등급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죠? 다들 열심히 하면 누군가는 5등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3년 내내 다들 열심히 하진 않아요. 3년 내내 다들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생님들이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학원에서나 뭐 여러 가지에서 야,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수능으로 한 방에 가자. 논술로 한 방에 가자. 뭐 이렇게 막 유혹의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는 학생들이 생겨요. 저희는 별 바라지 않지만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교 공부나 학교 시험에 좀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다른 학생이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자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등수가 앞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충분히 자신의 말하자면 열심히 한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학년 때가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열할 수가 있는데 2학년, 3학년 때는 학생 의지에 따라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도 동상과 전략도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아까 수시도 학종이 있고 교과 전형이 있고 논술도 있죠. 그 다음에 수능으로 가는 정시도 있고 사실 요 전형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전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학생들 중에서 수능 쪽이 더 유리한 학생도 있고 학종이 더 유리한 학생도 있죠. 그 중에서 자신이 맞는 것을 가면 돼요. 근데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갈지 1학년 때 알 수는 없어요. 2학년 때도 알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재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그 중에서 자신이 맞는 것은 선택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걸 선택하고 나머지 것들을 무시하면
이 말하자면 올인 전략이죠. 그 올인으로 잘 된 학생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단히 위험한 전략이고요. 그래서 동사고는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공부하게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랑 학종 관리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생부랑 학종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이게 관리라고 말하니까 약간 좀 어색해 보이는데 학교 생활에 충실하자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학교에서 하는 수업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그러면 당연히 생활기록부에 써질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근데 학생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뭐 이렇게 학종을 가기는 어려우니까 뭐 수행평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내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럼 쓸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학생이 과연 수능으로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이제 우리는 뭐 정시 파이터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학생들이 고3 때 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수능 잘 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 막상 고3 때 수능을 보면 그 모의고사를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고3 때는 모의고사를 보면 최초로 재수생, 삼수생들, 자기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그럼 자신이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매우 매우 불안해요. 매우 매우 불안해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렇게 난 수능을 갈 거라고 방향을 잡은 게 크게 불안한 선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 2학년 때 학생들이 나는 말하자면 학교 생활 충실해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실력을 키우고 이걸 바탕으로 수능을 봐야지 수능만을 위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좀 대단히 위험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장을 열어놓고 그 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럼 동상고는 서울대 가래들한테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요? 말할 수가 있겠지만 서울대 가려고 하는 애들한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좋은 애들한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이 대체로 굉장히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만큼 생활교육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생 실력에 따라 선생님들이 관심도가 더 많거나 적거나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짜 의지가 있고 열심히 있고 하는 학생들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학생들 중에서 생각보다 실력이 좀 아쉬운 학생들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학생들도 많고 나중에 본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잘 돼서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혹시 내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생의 의지와 열심히 하려는 그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정시 준비도 나와 있는데 정시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이 수시 준비를 할까요? 정시 준비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두 개가 완전 다른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수능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하는 것을 무시하고 전 수능 공부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바탕으로 수능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학교에서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말한다면 사실 본격적으로 한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수능 같은 경우는 범위도 되게 넓고 그다음에 난이도도 다 다양한데 학생들마다 수준과 진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을 위한 수능 준비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커리큘럼 같은 걸로 학생이 수능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좀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 좀 잘 활용하고 고3 때는 저희가 뭐 주요 과목 같은 경우는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이나 수능 관련된 것들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그걸 잘 활용하면은 잘 갈 수가 있겠죠. 자, 그 일반고와 자사고 비교라고 돼 있는데, 이제 저희 학교랑 자사고를 저희 학교의 일반고를 비교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리큘럼이 좀 다르죠. 커리큘럼 좀 다르고, 그 다음에 활동 같은 것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사실 더 큰 건 이거야. 더 큰 건 뭐냐면, 학생들의 분위기, 그 다음에 의지,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 가서 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일반고에서 나는 전교 1등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모인 애들 한 20명 될 거예요. 그럼 수능 중에서 누군가는 20등 할 거잖아요. 일반고에서 20등 하면 인솔하기도 어려울걸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전교 1등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전교 1등 하면 이 학생도 인정해줘요. 대단한 학생이 맞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 거죠. 그러면 근데 일반고에서 전교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반 학생들의 대부분이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고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자신 뚝심 있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어딜 가서든지 열심히 하는 학생은 거기 가서도 잘하겠죠. 뭐 괜찮은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게 약간 좀 더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분위기를 타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 학생은 좀 하기 싫어도 주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죄책감 들어서라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자사고 와서 자신의 말하자면 공부 습관이나
주변에 좀 본받을 만한 친구를 따라서 좀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더 좋고, 활동 같은 것들도 일반고에서 활동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겠지만, 말하자면 호응도, 참여도 같은 면에서 저희 학교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저희 학교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좀 호응도가 높은, 자,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학교 생활 학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일단 교육과정 좀 말씀드리면 아까 교육과정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년도 신입생 교육과정도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교육과정이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교사 순환 같은 것들이 공립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면이 있지만은 저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이 노력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과목들을 최대한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수업들 중에서 뭐 외부 수업이나 교환 수업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일부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수업들도 있기는 하는데 사실 저희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 그 과목말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굳이 외부까지 가서 하는 수업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가 뭐 주문형 강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도 와서 수업하시고 그다음 전문가분도 와서 수업하고 그런 것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정규 수업이 훨씬 더 메인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분위기가 좀 나와 있는데 수업 분위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수업마다 조금씩 좀 분위기는 좀 다를 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학교는 수시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좀 열심히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중에서 뭐 다른 유혹에 좀 빠져서 저는 순으로 갈 거예요라고 해서 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도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같은 거나 좀 다양한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실력 편차가 분명히 있는 것도 좀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수업에 좀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은 좀 살짝 수업에서 약간 좀 집중이 좀 떨어지고 하는 학생들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다 열심히 집중하는 것은 사실 그게 더 이상하죠.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일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어울려져 살아가는 사회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러한 교실이 더 건강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과도 어울려서 약간 좀 부족하고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한번 같이 가자.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목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거 사실 특목고는 아니에요. 그 자사고도 일반고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특목고는 아예 좀 다른 커리큘럼과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일반고 중에서 그냥 형태 중에서 약간 좀 자율성을 가진 학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동상고 장점은 뭐냐라고 말하면 아까 뭐 저희가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자유롭게 편성을 해가지고 학생의 좀 학업적 역량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었어요. 아까 말했던 좀 수학, 과학 같은 거 좀 심화 과정, 그다음에 사회에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고교 학점제가 돼서 동상고만의 엄청난 장점이 차별화된 게 있느냐 말한다면 그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교 학점제만 해도 굉장히 좀 자율성이 크기 때문에 이 큰 자율성을 잘 활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뭔가 더 대단한 것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이 이걸 다 소화하기도 어렵고 학교도 좀 소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을 좀 잘 활용만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율학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율학습은 이제, 아마 여기 학부모님들은 예전에 학생 시절 때 자율학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예전에 자율학습 하긴 했지만 강제 자율학습이었잖아요. 강제 자율학습. 약간 좀 모순이죠. 강제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율학습을 할 때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자. 그 환경을 열어놓자. 그리고 자율학습,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자라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자기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신청하면 저희가 출석부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신청했으면 그 신청한 것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를 좀 해주자. 뭐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는 사실 자습하기보다는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 학원이나 뭐 과외를 통해서 보충해야 되겠습니다라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제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저희가 따로 좋은 면학분위에서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같은 데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있고 그런 분위기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좀 학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뭐 내신 시험 수준, 그다음 수행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으시던데 내신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평균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평균이 그래도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막 이렇게 막 평균이 막 50, 40 이러지 않아요. 평균 점수 꽤 높아요. 이렇게 막 60, 70,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80 가까이 되기도 하고 꽤 높습니다. 근데 변별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100점 맞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80점, 90점 정도는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열심히만 노력하면 남들 맞는 점수 맞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대신에 안 하면 점수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점수는 좀 나올 수가 있다. 물론 이러다 보니까 실력이 잘한 학생들이 100점 근처에서 굉장히 진짜 막 이게 말하자면 땀 흘리는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건 있지만 어, 학생들이 말하자면 중위권 학생, 그다음에 하위권 학생들도 자신이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선생님들이 좀 어려운 거예요. 학생들이 좀 말하자면 실력이 떨어진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게끔도 시험을 내고,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또 변별이 되게끔도 시험을 내고, 굉장히 이상적인 시험인데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고민하면서 문제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행평가 양과 수준이 이렇게 있는데 학생들이 수행평가 준비한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죠. 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수행평가를 통해서 학생이 성장하는 면도 있지만 또 말하자면 수능이나 이런 것들은 또 수행평가랑 약간 좀 또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고민해서 학생들이 좀 말하자면 크게 부담 느끼지 않게끔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양을 그렇게 많지 않게 하려고 하고 수준도 학생이 의미 있게 말하자면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잘했으면 수행평가도 잘 나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있냐면 과목마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수행평가 때문에 말하자면 내신 따는 게 어렵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면에서 그런 거지. 수행평가는 열심히 준비하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문계, 자연계 비율 얘기했는데 저희가 12반 중에서 대체적으로 인문 쪽 학생이 한 3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3반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한 2반에서 3반, 자연계가 한 9반에서 조금 넘을 수도 있고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인문 자율이 요새는 무자르시 잘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학은 문과 쪽인데 또 과학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자르시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대체로 그냥 수학 선택 비율을 보면 대체로 이제 뭐 미적분 심화 과정 하는 애들이 한 9반 정도 되더라. 미적분 심화 과정 안 하는 애들이 한 3반 정도 되더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같이 좀 열심히 하자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친구들이 되게 좀 우러러봐요. 아, 쟤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이제 좀 어떤 학교는 쟤 뭔데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냐 하면서 오히려 그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볼 수도 있을 텐데 저희 학교는 안 좋은 시선이 아니라 굉장히 존경하는 시선입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기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행 정도 나와 있는데 사실 선행이라는 것은 이제 말이 선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능력 안에 선행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고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그런 걸 하려다 보면 선행이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이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이 맞는 키는 아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선행을 다른 애들은 뭐 2년치를 했어도 사실 2년치가 아니라 나는 뭐 한 학기 정도만 했어도 사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그다음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그걸 소화하고 잘 탐구하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자기가 스스로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냐, 도전적인 과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해결할 끝 의지와 끈기와 이런 창의력이 있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키우려다 보면 선행을 하게 돼요, 학생들이. 그래서 선행을 좀 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보통 선행하면 보통 수학이랑 영어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학교는 1학년 1학기 때 두 과목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약간 수학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 공통 수학 1, 2 정도는 말하자면 고등학교 들어와서 바로 내신이라는 이런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실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좀 미리 한번 해봐야 고등학교 들어와서 바로 실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습 같은 것을 해보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좀 쉬운 것도 좀 해보고 나야 내신할 때 심한 문제, 어려운 것들을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겠고,
뭐좀 욕심 있으면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대수 정도까지는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곧 이제 12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거의 이제 끝나게 될 거예요. 교육 과정이. 그러면 1월, 2월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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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고3 때보다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 중3, 1월, 2월 이때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무슨 뭐 그럼 미적분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수학을 가르치긴 하지만 저는 미적분 공부하고 왔다는 애 말은 저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나마나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어떻게 중3애가 미적분을 잘하겠어요. 그런 학생은 일부 진짜 똑똑한 학생 아니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적분까지 해 왔다는 애 얘기 들어보면 1학년 수학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원에서 진도 나간 거지 걔가 실제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1학년까지밖에 만약에 선행을 안 한 학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학생이 1학년 때 열심히 해서 1학년 내신이 잘 나오죠. 2학년, 3학년 때 그 관성으로 계속 잘합니다. 근데 아무리 2학년까지 3학년까지 했다 할지라도 1학년 때 성적 좀 잘 안 나오고 좀 술렁술렁 해가지고 잘 모르죠? 그럼 2, 3학년 때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잘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진도만 빼지 말고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진짜 곱씹어보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뭐 기독교 학교로 되는데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죠. 그래서 저희는 각 학기마다 이 종교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 종교 수업이지 기독교 수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 수업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것들을 배웁니다.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데 그럼 여기서 다양한 것들은 나는 기독교가 아닌데 너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좀 제가 수학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이 종교 수업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되게 재밌게 보내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가 수업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 종교 수업이면 애들이 되게 들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서, 자, 이제 고입. 이제 저희 학교 이제 들어올 때 좀 궁금한 것들이, 검정고시 출신, 이제 대안학교 나온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제 매년 검정고시 비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검정고시 합격생들이 있는데, 한 4, 5년 전에는 굉장히 많았네요. 근데 요새는 약간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꽤 있죠. 그래서 검정고시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형을 지원을 하고 검정고시생은 검정고시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250점 환산하는 표가 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 표를 보면 일반 중3 학생들보다 그렇게 불리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뭐 합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1단계 점수를 검정고시 시험 점수로 환산을 하고 나면 나머지 이제 면접은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단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에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면 학교 내용 쓰는 것이 좀 애매하고 좀 그럴 수는 있겠죠. 이제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뭐 학교를 안 다녔으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불이익을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너무 애매하다. 그럼 전화 주세요. 그럼 저희가 상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과 자기소개서 준비라고 돼 있는데 면접과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따로 뭐 사교육 가서 막 자기소개서를 첨삭받고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학생이 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학생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찬찬히 생각해보고 어떤 활동이 좋을까, 어떤 활동이 있었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쓴 다음에 대신에 이제 학생이 글쓰기는 좀 서투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 쓴 거를 담임 선생님 또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보면서 좀 다듬고 이렇게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9월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받으면 유사도 검사를 하게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도 검사는 얘기는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가 다른 자기소개서랑 유사한 것이 있는가를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표절 검사라고 봐도 좀 무방하겠죠. 그래서 유사도가 몇 퍼센트 이상이 나오면 저희가 말하자면 그 표에 근거해서 감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점을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유사도가 퍼센테이지에 따라 감점 정도가 달라요. 유사도가 만약에 30에서 40% 사이다. 뭐 예를 들면 뭐 1점 감점, 40에서 50% 사이다. 그럼 뭐 5점 감점, 50에서 60이면 뭐 10점 감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함부로 표절이란 얘기는 하진 않지만 유사도에 따라서 이게 좀
감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연히 유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유사할 수도 있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만든 사람들이 그것도 다 감안해서 만든 거야. 그것도 다 감안해서 만든 거고, 유사도에서 감점이 될 정도란 얘기는 이 프로그램에서 만든 업체에서 모든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통계 처리해보고 다 해봤을 때 이 정도는 유의미하게 다른 것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학생들 중에서 약간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학원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에 가는 것은 한 선생님이 한 사람 것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학원은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영업을 하는 데인데. 그래서 한 선생님이 여러 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선생님의 문체나 방향 같은 것들이 영향이 갈 수가 있죠. 그러면 본의 아니게 유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학원에 갈 정도로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학생의 생각을 부모님과 선생님과 함께 잘 다듬으면 그것만 해도 훌륭히 잘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외 졸업자 같은 경우 좀 질문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특례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특례는 자격도 까다롭고 기준도 까다로워요.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지금도 안 그래도 특례에 대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저한테 개별 질문하면 저희가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 200점 기준으로 하면은 대충 몇 점 정도 합격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반고 200점 기준은 원점수도 들어가고 막 봉사활동도 들어가고 막그 임원한 것도 들어가고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출결도 들어가고.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200점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25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한 245점 정도 돼야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활동을 저희가 하죠. 종교활동 하는데 크게 종교활동이 아침마다 한 8시 한 40분 정도부터 한 9시, 8시 한 50분까지 한 10분 정도 매일 아침 각방 경건회를 합니다. 이제 경건회를 하는데 이때는 막 이렇게 막 경건하게 막 성경 읽으면서 말씀 전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좀 작고요. 대부분 이제 서로 이렇게 즐겁게 하는 시간이에요. 서로 잠 깨워주고 서로 분위기 환기하고 즐거운 일 있으면 서로 생일 같은 것도 축하해주고 좀 고민되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해서 되게 좀 학생들께 좀 리프레시하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체프를 하는데 체프도 좀 비슷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좀 생각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 목사님이 잘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학생들이 용기와 희망도 갖고 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수업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즐거운 시간을 했죠? 되게 좀 즐거운 시간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 활동들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저 유기공 활동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아침에 하는 활동들도 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 찬송도 부르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기독교 신앙이 있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진짜 종교 생활도 재밌게 하면서 실력도 향상이 되고 너무나 아름답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재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기숙사에 남자는 한 40명 정도가 되고 여자는 50명 정도가 된다. 이번에 여학생들이 꽤 많이 들어오네요. 그렇게 되고 자격이 기독교 신앙인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지원하려면 기독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이 엄청나게 깊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얕아도 되나요?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이걸 평가한다는 게 사실 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독교 신앙이 있는 하나의 자격이다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좀 말하자면 문의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남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본관 건물에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겨울에 본관을 전면적으로 다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 기숙사도 전면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9월에 혹시 남자 기숙사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깔끔해질 것 같다. 물론 넓이가 늘어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공간은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훨씬 더 깔끔해지고 쾌적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자 기숙사는 9월에 보신 거 아마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이나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즐겁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약간 좀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희가 기숙사 가서 다 조사해 봤거든요. 근데 잘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숙사 좀 생활 같은 것이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기숙사는 아침에 이제 기상 시간이 있죠. 이렇게 6시 정도에 기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씻고, 그 다음에
7시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죠. 이제 식사를 하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것은 학생들 일과 끝나고 나서 바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야자까지 하고 나서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 근데 저녁 11시 정도에는 점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인원 체크하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지 이제 사관 선생님들이 다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루틴 같은 것들을 기숙사에서 정해서 학생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체육 시간에 굉장히 막 땀 많이 흘리면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일과 끝나고 나서 기숙사에 들어와서 빨리 샤워하고 다시 깔끔하게 한 다음에 다시 또 공부하러 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아, 기숙사가 참 괜찮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숙사는 선발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희가 기숙사는 거리 60점, 그 다음에 고입성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300점 만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30점,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를 이제 제출한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이 학생이 어떠한 인성을 가지고 있구나,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를 잘 그거 가지고 10점 해서 총 100점 만점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좀 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될 가능성이 꽤 높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기지 100%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숙사가 안 되었을 경우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기숙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주변 학생들 예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통학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통학을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사를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학교 앞에 뭐 이렇게 좀 빌라나 아니면 옆에 아파트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이 공부하는 동안에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이렇게 이사를 오셔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앞에 이렇게 자취방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원룸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 학기 두 학기 지나다 보면 기숙사에 결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추가 모집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또 지원해서 기숙사가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숙사 선발은 1월 중 기숙사를 모집할 거예요. 저희가 12월 말까지 합격생을 발표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기숙사 모집 이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학생들은 일주일을 생각을 해보면 학생이 금요일 날 퇴소를 하게 되어서 금요일 날 아침에는 학생들이 짐을 다 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짐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입소를 하는 것은 일요일 저녁에 입소를 하게 되면서 일요일 저녁에 입소를 하게 되면 일요일 저녁부터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조식은 7시부터 7시 반까지 아침을 먹게 되는데 이 조식은 기숙사생들만 먹는 건 아니에요. 자,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어, 신청을 하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학교에 공부할 수 있는 자습실이 있긴 하지만 기숙사 전용 학습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19시부터 공부할 수가 있고 11시에 점호를 하긴 하지만 점호 끝나고 나서도 저는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2시까지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숙사 생활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긴 시간이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들도 모아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도 좀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전화로 질문하시면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좋은 것은 원하는 학생들은 지원을 하고 그 학생들은 다들 합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쟁률 잘 보시고 이건 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지원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긴 시간 동안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